꽃 한 송이의 사랑. 조그만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윗마을에는 멋진 총각이 살고 아랫마을에는 꽃같이 예쁜 처녀가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처녀와 총각은 서로 눈이 맞았지요. 멀리서 그림자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봄날 처녀는 나물 캐러 고개를 넘어가고 총각은 소를 몰고 고개를 넘어오다가 그 고갯마루에서 한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차마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제 갈 길도 못 가고 처녀는 처녀대로 다소곳이 고개 숙여 서 있고 총각은 총각대로 기쁨에 어쩔 줄 모르는데 마침 성남꽃철이라 활짝 피어난 연분홍빛 성남꽃이 아름다웠습니다. 총각이 마침내 그 성남꽃 한 송이를 꺾어 처녀에게 주었습니다. 천만 마디 속삭임보다도 더 숱한 이야기가 담긴 가슴 뜨거운 성남꽃 한 송이를 처녀는 살포시 미소를 띠며 받았습니다. 성남꽃 한 송이로 첫사랑을 맺게 된 처녀와 총각은 그날부터 남몰래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되었지요. 달이 밝으면 밝아서 만나고 꽃이 새로 피어나면 꽃 때문에 만나고 하늘이 푸르른 날이면 그 푸르름에 또 만났습니다. 새로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금이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았지요. 하지만 처녀와 총각은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를 눈치챈 총각네 부모가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서 있었던 것이지요. 총각네는 뼈대 있는 부잣집이고 처녀네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 처녀를 만나지 마라. 무엇이 모자라서 그런 천한 집 처녀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냐. 아버지의 노여운 꾸짖음에 총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의 꾸짖음이 두렵다 하더라도 처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총각은 마침내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게 되자 처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불타올라 병이 된 것이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총각네 부모님들은 의원만 불러오고 좋다는 약만 구해다 먹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총각의 병은 더욱 깊어져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죽기 전에 총각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오니 그 처녀를 꼭 한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리는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른 생각은 아예 품지도 말고 어서 몸이나 회복하여 일어나도록 해라. 아버지는 끝내 총각의 그 간절한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고요히 두 눈을 감고 말았지요. 그런데 총각이 죽은 지 8회째 되는 날 처녀의 집에 총각이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어디서 꺾어 왔는지 활짝 핀 성남꽃 2송이를 들고 있었지요. 아직도 총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처녀는 총각이 아무도 몰래 만나러 온 줄만 알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달려나왔습니다. 처녀는 정말 애타게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많이 기다렸소? 예, 하늘처럼 믿으며 기다렸지요. 이 몸도 진정 보고 싶었다오. 부모님들도 허락을 해 주셨으니 이젠 마음을 놓게 되었소.
자, 어서 이 꽃을 받으시오. 총각은 꺾어온 성남꽃 한 송이를 처녀의 머리에 제 손으로 꽂아주고 또 한 송이는 제 머리 위에 꽂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갈 때가 되었소. 지금 이 몸과 함께 가야 하오. 그래서 처녀는 총각을 따라 어느덧 총각네 집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혼자 먼저 담장을 뛰어넘어갔습니다. 처녀는 이제 곧 총각이 대문을 활짝 열어주며 맞이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지요. 마침내 밝은 아침이 되었는데도 총각은 자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그래도 그때까지 거기에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총각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첫눈에 그녀를 알아본 총각의 아버지는 아직도 노여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웬 처녀가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 앞에 서 있는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처녀는 총각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가만히 말을 했습니다. 뭐? 내 아들과 함께 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아들은 죽은 지가 벌써 8회째가 된다. 오늘이 바로 묻는 날인데 뭐가 어째? 총각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처녀는 다시 제 머리에 꽂혀있는 성남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제 머리에 이 성남꽃을 보세요. 어젯밤 아드님이 꽂아준 것이옵니다. 아드님 머리에도 이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으니 꽃만 보시면 아실 일이 아니옵니까? 진정 그럴 일이 있었는가? 아직 이 꽃송이에 밤 이슬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처녀의 말이 옳은가? 총각의 아버지는 총각이 들어있는 관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는 듯 누워있는 총각의 머리에 성남꽃 한 송이가 밤 이슬을 머금은 채 꽂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지난 밤 밤길을 걸어온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이슬에 젖은 옷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고 신고 있던 신발에도 젖은 흙이 묻어 있었지요. 사랑하는 총각의 죽은 모습에 처녀는 순간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녀가 기절하는 그 순간 되살아난 총각은 내가 언제 죽었냐는 듯 처녀부터 가슴에 꼭 안아주었지요. 이렇게 해서 총각과 처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짝을 이루며 30여년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무월랑과 연화 아가씨. 신라 시대 때 강릉에 무월랑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재주가 많고 글 공부도 열심히 했지요. 서출지 부근에 연화라고 하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고와서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남자 하면 무월랑, 여자 하면 연화 아가씨를 꼽았지요. 잘생긴 무월랑과 예쁜 연화 아가씨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서로 사귀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 출세를 하려면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해야 했지요. 무월랑은 꾸준히 글 공부를 하였으므로 경주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무월랑을 경주로 보낸 연화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종종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연못가를 거닐 때면
잉어들이 물을 차고 올라왔지요. 마치 연화의 마음을 달래는 듯 하였습니다. 하루는 연화가 물 위로 올라오는 잉어를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잉어에게 밥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연화는 밥을 가져다가 잉어에게 던져 주었지요. 잉어는 밥을 먹으려고 물 위로 마구 올라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연화는 무월랑의 소식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과거를 보러 간 무월랑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연화의 나이가 자꾸 들자 연화의 부모는 그녀를 다른 집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사방으로 혼처를 구하고 다녔습니다. 연화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요. 무월랑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어서 이 소식을 알려야 할 텐데. 부모는 연화의 마음을 모르고 여기저기 줄을 대어 신랑감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연화는 걱정이 깊어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점점 말라갔습니다. 예쁜 얼굴에 주름살이 늘었지요. 연화는 연못 주위를 거닐며 잉어에게 밥을 주는 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잉어에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잉어 가운데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물 위로 높이 떠올라 연화의 손까지 닿았습니다. 잉어야, 넌 말을 못하는 고기지만 내 마음을 알겠니? 연화가 말을 마치자 잉어는 마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월랑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주에 있단다. 그에게 편지를 전해줄 수 있겠니? 연화는 사람에게 말하듯 잉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잉어는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연화의 손에 제 입을 갖다 대었지요. 들어주겠다는 뜻이구나. 연화는 좋아라 하며 얼른 편지를 써서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까 그 잉어가 편지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잉어는 편지를 물고 동해 바다로 갔습니다. 이윽고 물줄기를 따라 경주의 한 저수지로 갔습니다. 때마침 무월랑은 경주의 어느 연못에서 낚시를 하다가 잉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옳거니 이걸 가지고 국을 끓여 먹어야겠구나. 무월랑이 집에 와서 잉어를 다듬으려 하는데 잉어의 입에 물린 편지가 눈에 띄었지요. 편지를 본 무월랑은 당장 편지를 써서 잉어의 입에 물려 연못에 넣었습니다. 무월랑의 편지를 문 잉어는 곧장 연화가 사는 연못에 와서 연화에게 답장을 전해 주었지요. 연화는 그리운 무월랑의 답장을 받아보고 무월랑이 여전히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을 것을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 뒤로도 잉어는 왔다 갔다 하며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하늘이 내린 일이라고 하며 감동을 하였지요. 무월랑은 즉시 연화를 경주로 불러서 혼인하여 아주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 연화네 마을 연못에서 편지가 나왔다 하여 연못을 서출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우라지 처녀의 사랑. 강원도 정선의 여량이란 마을에 아우라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우라지는 원래 두 갈래의 물이
한데 모여 어우러진다는 뜻이지요. 송천과 골지천이 아우라지라는 곳에 만나야 비로소 커다란 강을 이루는 것이지요. 오래전 아우라지 나루에 한 처녀가 나와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구절리 넘어 유천리에서 사람을 싣고 배가 들어왔지요. 어디 가시오? 읍내에 장보러 갑니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마다 처녀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녀는 한쪽으로 다소 곳이 비켜서서 사람들이 다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배에서 내리려던 한 총각이 그만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총각, 안 내리고 뭐해? 뱃사공이 미적대는 총각을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총각은 처녀를 쳐다보느라 넋이 나간 듯 했지요. 뱃사공이 고함을 쳐도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처녀를 태운 뱃사공은 배를 다시 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총각은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처녀는 어찌나 예쁘던지 총각의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처녀는 부끄러운 듯 옷고름으로 얼굴을 가리며 읍내에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도 총각이 싫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총각이 이것저것 물으면 작은 목소리지만 대답도 하고 웃기도 했지요. 강을 다 건너기도 전에 둘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매일같이 처녀는 쌀잇골로 향했습니다. 총각이랑 만나기로 한 곳이었지요. 그날도 어머니 몰래 쌀입문을 나서려다 그만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어딜 다니는 거니? 집에서 일 좀 하지 않고? 동백꽃 따고 와서 할게요. 처녀는 불이 나게 달아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처녀를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그것도 모른 채 처녀는 총각을 만날 생각에만 빠져 정신없이 아우라지 나루로 갔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 사이로 총각이 나왔습니다. 처녀는 반가워하며 총각에게 덥석 안겼지요. 그렇게 둘은 꿀맛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한양으로 가야 한다오. 한양이요? 너무도 갑작스러운 말에 처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살림미천을 장만해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두둑하게 만들어야지 당신에게 장가도 갈 수 있지요. 장가요? 꼭 기다리고 있어요. 내 돈 많이 벌어서 오리다. 그 말에 처녀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얼마간이지만 총각을 못 볼 거라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를 해주었지요. 떠나기 전이니 내일 꼭 만납시다. 둘이는 헤어지기 아쉬워 몇 번이나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벼랑간 번개와 천둥이 요란하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비가 마구 퍼부었지요. 이렇게 시작된 비는 사흘 밤낮을 지치지도 않고 내렸습니다. 시내는 금방이라도
마을을 삼켜버릴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멍난 하늘을 올라보며 걱정을 했지요. 처녀는 아우라지 나루에 나가 퍼붓는 비를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처녀의 서글픈 눈물은 비를 타고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한편 총각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장사하기로 약속한 일행들과 길을 떠나야 했거든요. 한양으로 가면서도 총각은 처녀가 기다릴 쌀잇골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었지요. 한양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했습니다. 한양에서 장사를 하려고 이곳 저곳을 다니다 보니 총각은 금세 아우라지 처녀 일은 잊고 말았지요.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처녀는 매일같이 아우라지 나루에 나가 총각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채 처녀는 말라만 갔지요. 그러나 무심한 총각은 한양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기 좀 보시오. 처녀가 물에 빠져요. 아우라지 물살 속으로 처녀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뱃사공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그만 물속으로 들어가 영영 다시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처녀는 사랑하는 총각을 그리다 죽고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그 후로 뱃사공은 둘의 안타까운 사랑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쌀잇골 올 동백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사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이 노래가 바로 지금의 정선 아리랑의 한 구절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용왕의 아들과 선녀. 함경도에 가면 인물이 잘난 사람이 많이 난다고 해서 꽃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옥황상제 자신까지도 감탄을 하는 아름다운 섬이었지요. 내가 만들었지만 걸작이로다. 옥황상제의 따님인 선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구촌을 내려다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꽃섬 구경을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한이 없겠네. 선녀는 한날 한시도 꽃섬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없었지요. 아버지, 딱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대체 무슨 소원이냐? 저 땅나라 바다 한가운데 있는 꽃섬 구경을 한번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다른 소원은 다 들어줄 수 있어도 그 소원만은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선녀는 항상 수심 속에서 나를 보내다가 어느 날 옥황상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지금 몰래 땅나라로 내려가 봐야지. 선녀는 급히 마굿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8마리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꽃섬으로 내려갔지요. 선녀는 꽃섬으로 내려온 일이 정말로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봄이라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여러 종류의 물새들도 많이 있었지요.
유리알같이 맑은 바닷물은 선녀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맑은 물을 보고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선녀는 옷을 벗고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젊은 사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용왕의 아들이었지요. 용왕의 아들은 지금까지 용궁에 있는 시녀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지요. 가까이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지만 낯선 여자 앞에 바로 나설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망설이며 애만 태우다 집으로 돌아와 버린 용왕의 아들은 잠을 자면서도 온통 그 선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용왕의 아들은 아버지께 상의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다음 날 아버지인 용왕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바마마, 당돌한 정이옵니다마는 저도 이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봐둔 색시감이라도 있는 것이냐? 예, 저는 마음에 정한 바가 있어옵니다. 옥황상제님의 따님하고 짝이 됐으면 합니다.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옥황상제는 전상세계를 주재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이다. 이 지상에서 바다 하나만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히 혼인을 청할 위치가 아니다. 그렇지만 아바바마, 지금 그 옥황상제님의 따님이 우리 꽃섬에 내려와 있답니다.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는 것이냐? 어제 해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옷과 얼굴을 보아서 옥황상제 따님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결혼을 주선해 보마.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아바마마? 땅을 맡아 다스리는 지신이 있단 말이다. 그 지신놈의 심술은 천하가 다 알고 있을 터이니 네가 선녀와 짝이 되었단 말을 들으면 어떤 방해를 하려 들지 그게 걱정이다. 그러나 선녀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용왕의 아들로서는 나중일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로 용왕의 아들은 물에서 나와 꽃섬으로 갔습니다. 용왕의 아들은 선녀의 뒤로 가 선녀를 불렀습니다. 선녀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비로소 안심을 한 선녀는 용왕의 아들이 옆에 와서 앉도록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아, 용왕님의 아드님이시군요. 천상에서 많이 듣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실은 어제 이 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선녀를 보고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몰랐어요. 저도 지금 왕자님을 만나 뵈니 10년 전부터 사귀어 온 사람같이 가깝게 느껴지는군요.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보니 주위에 많은 양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양들일까요?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천상에서 보내주신 고기와 젖의 선물인가 봐요. 이렇게 되어서 부부가 된 선녀와 용왕의 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행복을 시기에 방해를 시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땅을 맡아 다스리고 있는 지신이 이들을 질투해
해칠 계략을 꾸미고 있었지요. 두고 봐라. 용왕의 아들놈을 죽이고 선녀를 내 아내로 뺏어올 것이다. 어느 날 꽃섬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지신은 그들이 집을 짓고 사는 주위에다가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조화를 부리는데도 재주가 있는 지신은 그들을 가시 울타리로 꼼짝 못하도록 가두어 두려고 한 것이었지요. 순식간에 가시나무는 숲처럼 자라서 아무 곳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난관에 빠져 있을 때 혼자서 좋아하고 있는 것은 지신이었지요.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왔다가 가시에 찔린 용왕의 아들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나를 빨리 자리에 눕혀주시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선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왕자를 자리에 눕히고 간호를 해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선녀와 두 아들, 딸은 왕자를 흔들면서 몹시 슬퍼했지만 왕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용왕과 옥황상제가 지신을 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지신이 혼자 남아있는 선녀를 빼앗기 위해 배를 저어 꽃섬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람으로 배를 뒤엎을 듯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못된 지신놈아, 내 목소리를 듣느냐?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지요. 이 간악한 지신놈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신도 배가 엎어지려는 위기에 처하자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상제님, 제가 어쩌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 남을 해쳐놓고 이제 와서 용서라니. 바람뿐 아니라 비가 퍼붓고 벼락이 치고 하는 바람에 지신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고통을 당해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신을 벌한 옥황상제는 8필의 백마와 수레를 내려보내 선녀를 천상으로 불러올리고 두 아이들은 섬의 임자가 되어 섬을 다스리도록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주모의 딸을 사랑한 선비. 옛날 어느 날 경상도 한 지방에 박달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박달은 매일같이 글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 당시 선비들은 모두 과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높은 벼슬에 오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덧 박달은 과거를 봐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달은 집을 나섰지요.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박달은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박달은 지금의 제천 백운면 병동리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걷고 배가 고파 박달은 곧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주막에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박달은 평상 한켠에 앉아서 힘없이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글쎄 눈이 번쩍 뜨였지요. 주모 곁에 서 있던 한 아가씨 때문이었습니다. 뽀얀 얼굴에 삼단 같은 머리를 늘어뜨린 그 아가씨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박달은 한눈에 아가씨에게 반해버렸지요.
아가씨가 박달 쪽으로 사뿐사뿐 걸어왔습니다. 시장 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말하는 폼새도 여간 예쁜 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있고 박달은 아가씨를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아가씨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져서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뭘 그렇게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어? 옆에 앉은 선비가 물었습니다. 아까 본 저 아가씨 말입니다. 아하, 금봉이 말이구려. 금봉이는 주모의 딸이라오. 주모의 딸이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슈. 하긴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주모의 딸이라는 걸 알고 놀라긴 했지요. 다른 선비들도 하나둘씩 금봉이에 대해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박달은 어여쁜 아가씨가 누군지 알게 되었지요. 알면 알수록 자꾸만 아가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박달은 아가씨에게 홀딱 반해버렸지요. 저녁이 되어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문지방으로 달빛이 훤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박달은 자려고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정할 수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박달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밝은 달이 주막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박달은 한참 동안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곳은 주막 뒤뜰이었습니다. 박달은 조심스레 마당을 돌아 뒤뜰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주모의 딸 금봉이가 흐느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달과 금봉이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봉이는 얼른 눈물을 닦았지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지요? 박달은 나지막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봉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돌렸지요. 박달은 답답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런 밤에 나와 울고 있는 게요? 잠시 눈물을 훔치던 금봉이는 그제서야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금봉이는 어느 대감의 여식이었습니다. 주모는 대감의 애첩이고 금봉이는 애첩이 낳은 자식이라 떳떳하게 대감의 자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감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감의 본 부인이 주모와 금봉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어찌나 구박을 하던지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주모랑 금봉이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모는 금봉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곳에서 주막을 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밤마다 달님께 빈답니다. 대감께서 어머니와 저를 다시 만나러 오시기를,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기를요. 금봉이의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달도 가슴이 아팠지요. 박달은 흐느끼는 금봉이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박달과 금봉이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동이 텄지요. 아가씨, 이제 날이 밝았으니 나는 과거를 보러 떠나야 합니다. 내 꼭 급제를 하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겠소? 박달은 금봉의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지요. 금봉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비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실 그날만 기다리겠습니다. 내 꼭 다시 돌아오리다. 그때 우리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삽시다. 박달의 두 눈은 굳은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드디어 박달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이별을 뒤로하고 박달은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지요. 아가씨, 내 꼭 급제를 하여 돌아오겠소. 가는 내내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뜻대로 되기만 하지는 않는 법이지요. 박달은 그만 과거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를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박달은 차마 금봉이를 찾아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곧장 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금봉이는 박달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금봉이는 박달이 자기를 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금봉이를 보고 어머니는 이제 제발 그만 잊으라고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대감님도 저를 버렸는데 이제 선비님마저 저를 잊었으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금봉이는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괴로워했지요. 그러다 그만 박달이 지나간 고개 위로 올라가 낭떠러지에 몸을 던졌습니다. 금봉이는 한 마리 나비처럼 하늘 위로 날아올라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모른 채 박달은 과거 공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를 하여 금봉이를 찾아가리라 결심을 하여 박달은 더욱 공부에 매달렸지요. 장원 급제요. 마침내 박달은 과거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박달은 한다름의 금봉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아가씨, 내가 왔소이다. 어디 계시오? 주막에 도착한 박달은 애가타게 금봉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박달을 기다리는 건 금봉이가 아니라 청천벽력 같은 금봉이 소식이었지요. 박달은 자신을 기다리다 그만 목숨을 끊은 금봉이의 소식을 듣고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금봉이를 불렀지만 너무 늦은 것이지요. 박달은 금봉이가 죽었다는 그 고개를 찾아갔습니다. 어디선가 금봉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달은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지요. 아가씨, 고개 저 끝에 금봉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달은 금봉이를 보고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금봉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지요. 박달은 금봉이를 찾아 헤매다 낭떠러지에 다다랐습니다. 낭떠러지 위로 흰 나비들이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가씨, 나와 함께 가시지요. 박달은 낭떠러지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결국 박달은 금봉이를 따라 목숨을 끊고 만 것이지요. 그 후로 박달과 금봉이가 죽은 고개는 박달고개 또는 박달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을 사랑한 여신. 백록담 근처에 사는 고승이라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었고 산 중턱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았습니다.
나무를 하면 그것을 팔기 위해 가끔씩 장에 나가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어느 날 고승이 산방산 근처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였지요. 고승은 그 이상한 향기에 이끌려 커다란 굴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몸을 안개로 휘감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동굴 옆에 서 있었지요. 아가씨는 마치 선녀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놀란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이 산방산에 사는 산방덕이라고 합니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한 아가씨는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고승은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이 혼자 사는 자기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내준 것만 같았습니다. 고승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인일로 산속에 혼자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은 묻지 마세요. 하오나 그동안 혼자 지내기가 하도 적적하여 오늘은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고승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고승이라고 하오. 알고 있습니다. 고승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산방산에는 사람이 사는 인가라고는 없는데 자기를 보았다니 혹 자신이 귀신에게 홀린 것이 아닌가 하고 다시 아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람이었지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매일 낭군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약간은 의심쩍기도 했지만 고승은 아가씨와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가씨는 산방산 곳곳을 훤히 알고 있었지요. 낭자는 어떻게 해서 이곳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나 산방덕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산방덕이 입고 있는 옷이나 얼굴로 볼 때 병민의 집안이 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고승은 단 한 번 만남으로 산방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승은 해가 져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요. 낭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알려주면 고승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산방덕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고승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산방덕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내일 이곳으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고승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밤에도 낭자가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요? 밤에는 별을 보세요. 저는 분명 그 밤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낮에는요? 낮에는 이 산속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세요. 그 꽃들 속에 저는 있을 거예요. 고승은 산방덕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별이 낭자 별인가요? 제주도 하늘 한가운데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지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날이 저물어 아가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고승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승은 아가씨의 별을 찾을 수 없었지요. 고승은 아가씨의 별을 찾느라고 밤을 새웠습니다. 고승은 다음날 아침 일찍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러나 동굴 옆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산방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승은 꽃들 속에서 산방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쳐다보아도
어느 것이 산방덕의 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절망한 고승은 무릎 위에 얼굴을 파묻고 산방덕의 얼굴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날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요. 별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고승은 더 이상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산을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산방덕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차가운 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뭇 가지들이 부러지고 돌멩이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고승은 동굴로 몸을 피하기 위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방덕이었지요. 그 동굴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낭자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나는 온종일 낭자를 기다렸소. 고승의 말투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방덕은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포악한 사냥꾼들이 떼를 지어 산방산으로 몰려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사냥꾼하고 낭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거세게 불던 바람이 산방덕이 나타났을 때에는 잠잠해졌던 것이지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햇님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고승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건 차츰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산방덕은 연잎에 싼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고승은 옆에서 산방덕이 지켜보는 것도 있고 단숨에 주먹밥을 몽땅 먹어치웠습니다. 고승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이 해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산방덕이 자기의 색시가 된 것 같았지요. 절대로 이 동굴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동굴에 한번 들어가시면 절대로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아시겠지요? 고승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고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산방덕과 산방상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놀았습니다. 돌아오는 저녁 때에는 한 짐의 나무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승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방덕을 색시로 맞아들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지요. 내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 나한테 아내가 되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고승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낭군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나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승은 아내가 되어주겠다는 것까지 좋으나 산에서 나무를 하지 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무를 하지 않으면 살림은 어떻게 꾸리겠소? 꼭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방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다가 마당에 심으면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약초에 대해서 잘 모르오.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낭군님은 제가 캐오는 약초를 마당에 심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낭군님과 제가 함께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건 또 왜? 그런 건 묻지 마시고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고승은 선녀처럼 아름다운 산방덕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방덕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 화근이었지요. 결국 고승은 약초를 팔기 위해 장에 간 날 그만 자신이 산방덕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금방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퍼져 관가에까지 갔습니다. 당시 벼슬아치들은 오로지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또는 고승이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몰래 고승의 집을 정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승의 집 오두막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삼방덕도 탐이 났지만 그 아름다운 약초도 갖고 싶었지요. 그때 고승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술 마시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초는 그저 심어놓기만 하면 잘 자랐습니다. 고승은 아침에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저녁 때가 되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술만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다 못한 삼방덕이 그렇게 말하자 고승은 비실비실 웃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술 마시는 것밖에 없소.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서 할 일은 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어찌 자신이 할 일을 찾지 않고 몸과 마음을 술에 의지해 망치시려고 하십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하란 말이야? 삼방덕의 고운 두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고승이 집에 있는 날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삼방덕이 약초를 캐오다가 마당에 키워 그것을 팔아 살림을 하였지요. 나무꾼 고승은 어느새 술주정뱅이로 이름이 났습니다. 사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사또는 많은 아전들을 거느리고 고승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사또는 갖은 위엄을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승은 아랫마을로 술을 마시러 가고 없었지요. 삼방덕은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삼방덕의 아름다움은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인 일이십니까? 삼방덕은 사또의 마음을 짐작하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또는 당장에라도 삼방덕을 데리고 관가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요. 그저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 들렸소. 삼방덕은 사또를 바라보며 빙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 사또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사또는 관청으로 돌아와 고승에게 관가로 오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죄명은 삼방산의 약초를 함부로 캐다가 마당에 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지만 사또 마음대로 고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또가 바라는 것은 나니까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삼방덕의 말에 고승은 할 수 없이 관가를 찾아갔습니다. 내 이놈 고승아, 감히 나라 땅인 삼방산에서 관가의 허락도 없이 약초를 캐다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느냐? 저는 모릅니다. 약초를 캐는 것은 전적으로 제 아내가.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였다. 네 아내의 죄가 네 죄가 되는지 모르느냐? 아이고 사또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큰 죄를 짓고서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사또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네 아내를 관가에 바칠 수 있겠느냐? 사또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관가에는 네 아내 같은 젊은 여인이 필요하다. 밥도 해야 되고 발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방과 마루를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한다. 사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의 죄를 몽땅 감하여 주고 너는 술을 좋아하니 특별히 술값으로 1년에 얼마 정도의 돈도 주기로 약속하마. 그러나 고승의 얼굴빛은 어두웠습니다. 왜 싫으냐? 그것이 아니오라. 제 아내가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걱정하지 마라. 너만 나하고의 약속을 지켜준다면 뒤처리는 내가 하겠다. 사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승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너무 빨리 집으로 돌아온 고승을 보고 삼방덕이 물었습니다. 고승은 삼방덕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지요. 바른대로 말씀을 하셔야 방도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고승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뭐요? 그래서 약조를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난 갈 수가 없습니다. 난 이 삼방산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고승의 태도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관가에 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니까. 모름지기 지 어미는 지 아비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법이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관가에 끌고 갈 테니 알아서 해. 삼방덕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고승은 처음 만날 때와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지요. 사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고승을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강제로 삼방덕을 끌고 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마당에 있는 약초도 모두 뽑아오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아전들이 고승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는 삼방덕은 자취조차 없었습니다. 마당 가득했던 약초들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아전들은 분명히 근방의 숲속에 있을 거라 여겨 샅샅이 뒤졌으나 삼방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고승을 불러 매질을 하였습니다. 고승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까지 삼방덕이 관가에 나타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고승은 그제야 지난 일을 후회했습니다. 고승은 눈물을 흘리며 삼방덕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날 밤 고승과 사또의 꿈에 삼방덕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저 삼방산의 여신 삼방덕이요. 여기서 내려다본 인간 세계가 하도 곱고 아름다워 보이기에 굴 속에서 나와 인간과 인연을 맺었더니 인간 세계는 너무도 추악하기로 다시 굴 속으로 들어왔소. 이제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앞으로 사또 그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벌을 내릴 것이니 알아서 하시오. 삼방덕은 그렇게 다짐하면서 고승을 향해 서럽게 울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평안히 사시옵소서. 처음 마음은 서방님이 이 세상에 하직하는 날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으나 이제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서방님과 함께 하지는 못하오나 저는 낮이나 밤이나 서방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겠사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그러나 고승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삼방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고승을 풀어주었습니다. 고승은 울면서 삼방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삼방덕을 처음 만난 동굴 쪽으로 갔지요. 굴 속에서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승은 동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그러나 후회해도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고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삼방덕이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동굴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영 나오지 못하는 동굴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 후 아무도 고승이나 삼방덕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이 굴을 삼방덕이 살았던 굴이라 하여 삼방굴이라 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은 삼방산의 여신 삼방덕이 흘리는 눈물이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서동 이야기. 백제무왕의 이름은 서동입니다. 서동은 연못가 근처에서 어머니와 살았지요. 그런데 서동은 어머니가 그 연못의 용과 정을 통하여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서동은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서동과 그의 어머니는 매우 어렵게 살았지요. 서동은 매일 아침 마을 뒷산에 올라 말을 캤었는데 말은 약초로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서동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어 사람들은 항상 그를 칭찬했지요. 그 무렵 백제의 옆나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는 미모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공주를 보고 싶어 안달이었지요. 소문을 들은 서동은 선화공주를 보고픈 마음에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하고 경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미인을 쟁취하는 용감한 사나이가 되고 싶습니다. 배낭에는 말을 가득 담고 길을 가면서 서동은 어떻게 하면 예쁘다는 선화공주를 아내로 삼을까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서동은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지친 서동은 조그마한 조갓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하룻밤 지내고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동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만 방은 비어 있었지요. 잘됐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록 하자. 잠자리에 든 서동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서동은 말을 한아름 캐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서동을 향해 달려오는 한 아이가 보였지요. 아이는 무엇에게 쫓기는 듯 뒤를 돌아보며 급히 달리고 있었고, 아이 뒤편에서는 낙엽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동은 그것이 뱀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지요. 저 아이가 뱀에 쫓기는구나. 어서 도와줘야겠어. 서동이 가까이 가니 아이는 이미 다리를 물린 상태로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서 내 등 뒤로 숨어라. 아이를 등 뒤에 둔 서동은 주위에 돌을 던져 뱀을 내쫓았습니다. 아이를 살펴보니 안색이 나빠지고 땀을 심하게 흘리는 것을 보아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지요. 많은 약초로 쓰이니 이 아이에게 쓰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쓴다면 나는 당장 먹을 것을 살 수 없을 텐데. 서동은 잠시 고민을 했지만 아파하는 아이를 보니 차마 지나칠 수 없었지요. 서동은 마의 잎을 아이의 상처에 붙이고 뿌리는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다행히 마가 효염이 있어 아이는 점차 정신을 차렸지만 서동은 가지고 있던 말을 다 써버리게 되었지요. 그때 갑자기 아이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서동이 아이를 살펴보니 아이의 상처는 모두 사라지고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아이는 점차 변하더니 신령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5,000년간 이 산을 지켜온 신령이다. 너의 효성과 착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너를 시험하고자 했다. 내일 서라벌에 들어가거든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서동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령이 불러준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다음날 서동은 말을 가지고 서라벌 장터로 갔습니다.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조금씩 나누어 주고 신령님이 해준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 가두고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으러 간다네. 아이들이 노래의 내용을 재미있어 하자 얘들아 우리 노래 함께 불러보자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사방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서동요입니다. 서동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노래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라벌의 모든 아이들이 부르게 되었고 신라 왕궁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내의 모든 아이들이 선화공주에 대한 좋지 않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라벌의 백성은 물론 온 신라의 백성들이 선화공주의 행실을 욕할 것이고 왕실의 채통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실이 맞건 아니건 공주를 내쫓아야 합니다. 신라의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못 이기고 선화공주를 궁궐 밖으로 내쫓고 시골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주의 어머니인 왕후께서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너에게 정말로 미안하구나. 선화야, 어디를 가든지 몸 건강해야 한다. 차마 너를 그냥 보낼 수 없구나. 이것은 비상시에 쓰거라. 떠나는 공주에게 순금 한 덩이를 준비해서 건네주었습니다. 공주가 궁궐에서 나서자 서동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공주님, 가시는 길이 위험합니다. 제가 옆에서 모시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공주는 외로운 처지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친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직스러운 그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둘은 혼인을 하기로 한 후에 서동은 노래의 주인공이 자신이며 노래를 퍼뜨린 것도 자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군요. 궁궐을 떠나게 되었지만 대신 서방님 같은 듬직한 분을 만나게 되었으니 저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떠나는 길에 어머니께서 주신 황금이 있으니 이것이면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궁궐에서 가지고 나온 황금 덩어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황금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말을 캐던 곳에는 이런 것이 흙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서방님이 지금 황금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들을 신라의 아버지에게로 보낸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서동은 선화의 말에 동의했고 수많은 금덩이들을 캐어 신라의 왕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동은 금을 옮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의 익산 미륵사인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갔습니다. 지명법사는 신력으로 보낼 테니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부모님께 안부 편지를 쓰고 서동과 함께 산처럼 쌓은 금을 절 앞에 갖다 두었더니 법사가
하룻밤 사이에 신라의 궁으로 다 옮겼다고 했습니다. 밤사이 황금을 다량으로 받은 진평왕은 딸의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지요. 서동은 자연스럽게 진평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라의 왕은 서동을 정식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부터 서동은 안팎으로 인심을 얻어 그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자 서동이 백제 30대 모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